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불안해. 왜 그러냐? 일단 국민들이 아파트 좀 빨리 지어주세요. 이 원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나는 이건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잘함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아니 형님, 지난번부터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고요? 맞아. 그때 공급 얘기를 다 못해가지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에 굉장히 특이점을 확인한 사람들이 좀 있어. 아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예전에 위치, 부지 얘기했었을 때, 위치하고 부지 둘 다 얘기했었을 때, 네. 부동산에서 가장 쉬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상향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종상향.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 정도로 낮은 층만 지을 수 있는 동네를 갑자기 종상향해서 고층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럼 떼돈 번다고 뭐 말씀드렸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거나. 그렇지. 네. 우리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종상향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용적률 상향 기다리고 있다고 했었잖아. 네. 발표 났잖아. 발표가 났어요? 발표 났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르면 네. 2025년에 네. 최소 50층 우와. 그리고 맥스 찍으면 70층까지인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이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또 얘기를 하면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 채 생기는 거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 종상향으로 인해서 내가 큰 돈 번다, 내가 횡재했다, 거의 로또 당첨됐다, 이런 사람들이 질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외국도 이렇게 종상향을 좋아할까? 아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때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머릿속에 그려봐. 해변 근처? 그렇네. 그 해변 근처에 다세대 주택? 아니죠, 넓은 정원이 있는.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상류층이 되면 될수록 강남의 아파트, 서초의 아파트, 이런 어떻게 보면 타운하우스나 주상복합. 주상복합도 네. 그렇고 이런 데 선호하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 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미국에서 주지사가 어느 지역을 종상향 해주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 복잡한 거 싫다. 더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동네 질 떨어지게 어디 여기다가 아파트 따위를 지으려고 이 소리가 나와. 아니 한국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왜 저 강남 아파트에서 사냐. 나라면 그러면 층간 소음에 옆집에서 냄새 나오는 거,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자신들이 보기엔 저 아파트 하나하나가 40억, 50억, 어떤 아파트 청담동 빌라 같은 경우 네. 고급 빌라는 100억 된다 했더니 황당하다는 거야. 어디 뭐 양평 같은 데다가 땅 사서 이렇게 집 짓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아니면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외곽지대 어디 있을까? 파주 정도나 네. 그다음에 우리 판교에서도 타운하우스 좀 있네. 네. 그래 그 정도 들 수도 뭐 있고. 용인이나? 용인이나 아니면 예전에 서울 시내는 성북동, 평창동 네, 그렇죠. 이런 데다가 큰 저택 사서 거기에서 지내면 되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 선호도가 바뀌었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부동산에서 평창동이나 성북동 쳐보잖아. 상당히 많은 대저택들이 빈집이야. 그래요? 아니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없지. 그런데 대부분 빈집이 돼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님 때 선호도와 자식들의 선호도 다른 거야. 그렇죠. 아버님 선대 때 회장님 하셨던 그 기업하셨던 그 기업가들은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에 사셨어. 근데 자식들은 그걸 원하지가 않아. 삶의 쾌적함, 편의시설 좋고 그리고 관리 덜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중요한 그렇죠. 강남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단독 아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때 그 대저택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들어가 살긴 싫고 그래서 매물로 내놔서 빈집들이 천지야. 그냥 물려만 받았구나. 물려만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처분하려고.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도 평창동, 성북동 대저택들 우리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여기 이런 곳이고요 와서 사세하고 올려놓은 거 보거든. 야, 저 그림 같은 집이 아무도 안 산 지가 정말 몇 년 된 집들이 너무나도 많아. 아 그러면 그 취향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건가요? 많아. 아 그래요? 자, 평창동의 대저택의 평당 얼마일 것 같아? 한 평당. 너 요즘 서울에 웬만한 동네 한 평당 얼마인지 알지? 아유 뭐 서울도 천차만별이라. 반포는 1억 찍었다. 아 예전에. 자, 평창동. 서울 종로구야. 종로구 평창동 한 5천만 원. 2천만 원이 안 돼. 아 그래요? 조금 가까운,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 가까운데 2천만 원 정도 해. 거기는 2천만 원 넘어. 네. 근데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천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평당은 2천만 원이니까 엄청 싸잖아. 네. 근데 그 대저택의 평수가 뭐 200평, 300평 되니까. 그렇지. 그게 단점인 거야. 음. 자, 그래서 첫 번째 외국과 특이한 점은 뭐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 동상향을 원하지 않는 때도 그렇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잖아. 네. 야, 니네는 어떻게 2, 3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그 무슨 도시를 하나씩 올리냐. 이걸 되게 놀라워해.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줬다가 한 번 가르쳐 줬더니 완전 깜놀라더라고. 바로 뭐냐면 선분양이야. 선분양. 먼저 분양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우리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네. 물건 안 보고 아파트부터 대금 치른 거잖아. 예전에 왕 회장님이 응. 백사장 사진만 보여주고 응. 니네 배 만들어줄 테니까 돈 가져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분이 현대건설 하면서 그걸 배우신 것 같아. 선분양. 선분양. 자, 이 선분양은 좀 아픈 비화는 있어.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고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 직장 구하려고 다 올라왔는데 서울에 집이 없거든. 그럴싸한 집은 더더욱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쾌적한 주거를 확실히 더 늘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건설회사들한테 야, 아파트나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집 사는 단독주택 서울엔 그런 거 지을 생각 하지도 마. 여기는 쭉쭉 올려서 집적도를 높여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 돼 하면서 어서 지어. 그랬더니 무슨 돈으로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지어요? 했더니 국가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마. 그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받아. 그걸로 우리가 거기다 얹어서 좀 더 줄게. 그걸로 네가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한테 줘. 돈 먼저 받아. 이 선분양에 대해서 국가가 합법화시킨 거야. 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제도네요. 이거 완전 봉이 김선달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외국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그게 잘 지어졌을지 안 지어졌을지 어떻게 알고 그걸 사? 그러길래 우린 다 그렇게 샀어. 자, 이 선분양이란 엄청난 특혜로 그동안 굉장히 발빠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할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선분양을 만약에 이제 슬슬 변경한다라고 하면 이제 건설회사로 당분간 떼돈 버는 사람은 없어질걸. 예전에는 선분양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랑 나랑 몸뚱이만 있고 돈도 없는데 건설회사 간판 올리고 아파트 단지 짓겠다 하면서 백사장 사진 보여주고 선분양 돈 받아서 그때 땅 사고 네. 그때부터 건물 올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픽만 그럴싸하게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만 주면 너도 나도 사니까 그리고 나서 다 팔리고 난 다음에 1억 천금 벌잖아. 그래서 한국의 재개서열 1등부터 30등 안에 드는 모든 회사가 전부 뭘 가지고 있다? 건설회사. 건설회사 가지고 맞아요. 있지. 건설회사 안 하면 바보지. 그 당시에는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건설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회사에 채용해 놓고 있으면 그 애들에게 또 뭘 시킬 수도 있어. 바로 회사가 필요한 건물 짓거나 회사가 필요한 공장 짓거나 회사가 필요한 뭐 물류창고, 백화점, 뭐 지을 때도 시키면 되거든. 아 그렇네요.
그러니 외부에 줬다가는 마진율 두둑히 해서 다른 사람 돈 벌게 할 것을 내부 하면 이렇게 계열사도 커지면서 또 건설 관련한 붐 일었을 때 큰 돈 벌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사 때문에 대기업이 되는 회사들이 지금도 거의 유일한 경로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경로로 갑자기 대기업 되는 거는 ICT 분야, 카카오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없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그 건설회사야. 최근에도 호반이라든가 네. 뭐 이런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에 편제된 게 바로 건설로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는 공급이 빠를 수 있었던 가장 특이한 점은 선분양이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불안해. 네. 왜 그러냐? 일단 국민들이 아파트 좀 빨리 지어주세요. 이 원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 안 좋으면 전체 경제가 어떻게 된다? 휘청거리죠. 휘청거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저 지방의 유력 그 뭐랄까 정치가들을 후원하는 다 회사 회장님들은 그 지방의 토착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떡할 건데? 아니면 어쩔게요? 막 이러면서. 아예 팔도 사투리 한 번씩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 잘 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라고 할까 건설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사람이 200만 명이 훌쩍 넘어. 그러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주춤했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공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유권자 표심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건설 붐을 일으킬 만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들은 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때 발표된 것이 완공돼서 그 당선되고 그 중간쯤 갑자기 공급이 확 늘고, 다시 또 다음 대통령 누가 되면 그 사람의 공약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 선거 중간쯤, 그러니까 당선되고 중간쯤 넘어가면 또 확 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보통 사람도 있었잖아요. 맞아.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원 건설 약속을 했었지. 네. 그때도 선거 이기려고 한 거였어. 맞아요. 부동산이 자꾸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 200만 원 건설해서 내가 확 잡아버리겠다 한 거야. 그게 제1 공약이었잖아요. 맞아. 그 주택 200만 원을 건설하는데 또 똑같은 일들을 한 거지. 종상향 해주고 건설사 선분양 해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큰 회사들은 건설회사들이 많아. 200만 채를 지었으면은 얼마를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안 되면 국내 경제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 외국에서는 그러면 외국도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면 그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하느냐? 외국은 안 그래. 우리나라가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높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메이저 10개 건설회사가 거의 대부분 공급하거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주춤하다라는 건 메이저 건설사들과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안 좋다는 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안 좋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런데 외국은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 한 사람이 한 집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 네. 그러다 보니 외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대규모 건설회사가 아니라 그 동네 카운티에 있는. 그렇지. 맞아요. 토착 건설회사들이 와가지고 드르르르 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인부 한 3명 데리고 네. 그다음에 내일 또 올게요 에이 하고 또 와서 하고. 미국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맞아. 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주택 공급을 하는 대표적인 업자들이거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고용 해고라든가 대규모 무슨 일자리 상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 외국은 주택 공급을 잘해주고 주택 공급 업자에게 편의를 배해주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이 외국과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내년이 선거란 말이야. 네. 그럼 대충 분위기 읽혔지. 자,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미분양은 건설회사 부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줄 일은 뭐겠어? 공공주택?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사서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들에게 원래 아파트는 내 돈 가지고 100% 구매 못 하잖아. 아, 대출. 그렇지. 정부가 특혜 대출, 특례 대출 이런 걸로 갑자기 파격적인 수준으로 내 돈 얼마만 가지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금리도 파격적인 수준을 낮춰준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부양할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된 것만 턴다고 건설회사가 사는 게 아니잖아. 신규 건설 호재들을 만들 만한 다양한 호재들을 또 연출을 할 거야.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개발.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야, 씨, 하나만 팔아도 이제 100억씩도 벌겠다 야 하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나는 이건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뭐 잘함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순간에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공급에서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공급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수요와 공급까지 다 체크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뭡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해야지. 인플레이션. 그때 우리 안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헤쳐 보자.